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지구본 도서관 책을 읽을 시간입니다. 네, 오늘 밖에 앞에 놓여 있는 책을 보시면 약간 두꺼운데?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네, 오늘은 좀 두꺼운 책을 한번 들고 나와 봤습니다. 책 제목은 이제 국가는 무엇으로 싸우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 책의 원제는 초크 포인트입니다. 초크 포인트. 초크 포인트라고 그러면 우리 요즘에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잘 아시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 세계에서 보면은 이렇게 바틀렉, 병목처럼 확 좁혀지는 어떤 결정적인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 지역을 장악하면 당연히 상대방은 괴롭게, 나는 유리하게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는 결국 처음에 전쟁 시작과는 좀 관계없이 현 시점에서 보면 초크 포인트를 둘러싼 풀어라, 못 푼다. 그러면 나도 너희를 막을게.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즉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르무즈라고 하는 지리적인 초크 포인트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석유라는 또 핵심을 장악을 하면서 이란의 돈줄을 막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이 책은 근본적으로는 직접적인 전쟁 또는 전쟁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상대방을 이제 누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하지만 상대방을 억압하고 누르고 자기의 의지대로 따라오도록 만드는,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이 초크 포인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라는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초크 포인트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한 2천만 배럴 정도 되는데 말라카 해협이 더 많죠. 그리고 이제 바브델 만데부 같은 이제 홍해 쪽에 이제 해협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평화롭긴 하지만 저쪽 발트해에 있는 덴마크 해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평화 시에는 이 초크 포인트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2018년 그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공급망 단절, 이런 거를 겪으면서 전 세계 많은 요소들에서 유형 무역엔 초크 포인트가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병목들이 있어요. 누가 그 병목을 장악하고 그 핵심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갈 수 있는 거죠. 꼭 물리적으로 타격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없애버리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충분히 괴롭게 하는 것만으로도 의지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물리적이든 추상적이든 어떠한 초크 포인트를 장악하고 그것을 활용하면은 레버리지를 이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2026년 이란 전쟁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초크 포인트를 막으려는 자, 그 다음에 뚫으려는 자, 이 대결이 현재 미국과 이란의 휴전을 둘러싼, 그리고 평화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에서의 삿바 싸움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미국은 그동안 오랫동안 제재를 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중국 기업들도 제재 대상, 당연히 러시아 기업도 제재 대상.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해서 초크 포인트를 여러 개를 가지고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제약하고 있는 활동을 계속 누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재라는 것은 강대국의 활용 수단이죠. 즉 초크 포인트를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이런 초크 포인트를 활용해서 압박을 놓는 것은 국제기구로 할 수 있는 유엔 또는 유럽연합 등등도 있습니다만, 제일 핵심적인 것은 당연히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이러한 제재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눌러오는, 즉 초크 포인트를 통해서 다른 국가와 싸워왔다라는 점이 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핵심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쿠바 같은 나라는 1960년대 초반서부터 지금까지 제재가 돼요. 왜 이렇게 제재가 길어지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까지 계속 이 초크 포인트를 잡고 누르고 강약을 조절하면서 상대방을 압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제재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도대체 무슨 힘, 무슨 권한으로 다른 국가들을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제재를 당하는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당황하고만 있어야 되나? 참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재, 경제 제재,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게, 아니면 좀 지나치게 말하면 이제 덤덤하게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이 많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국제 제재, 경제 제재 등등과 관련돼 있는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만 이것들이 지나치게 이론적이라든지 아니면 너무나 이제 원리 원칙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만 해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재미가 좀 없는 이제 그런 책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나마 많지도 않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국가는 어떻게 싸우는가라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 이외의 수단으로 싸우는 방법, 즉 제재와 관련돼 있는 종합적인 히스토리를 담은 그러한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재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단이 있죠. 상대방과의 전쟁을 치르면 상대방을 물러뜨릴 수는 있습니다만 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으로 힘들고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무너뜨리고 싶다라고 하는, 즉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싶다는 욕망이 만들어낸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 미국의 제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이론적인 책은 전혀 아닙니다.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 많이 제재를 하고 있죠. 이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러시아, 중국, 뭐 기타 등등 여러 이제 나라들에 대한 각각의 스토리를 어떻게 시작이 됐고 누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담고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책 전혀 아니고요. 제재에 대한 아주 추상적인 논의를 하는 책도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순간에 마치 저자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묘사를 하는 그러한 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킹왕짱 최고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제 제재가 어떤 과정으로 누구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책인 거죠.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와서 아들 부시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미국의 정치인들, 그 다음에 전략 핵심을 논의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 살아 움직이는, 팔딱팔딱 뛰면서 눈앞에서 뛰어다니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이제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9.1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9.11이 이제 2001년이니까 지금 25년 됐잖아요. 25년 사이에 전 세계가 정말 많이 바뀌었고, 그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상대방은 적응하고 하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25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를 정리하는 하나의 역사서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페이지가 800페이지가 넘습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한 84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인데, 그럼 나는 그런 책 못 읽겠어. 이거 배구 자면 자동으로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사실 이 벽돌책을 소개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용감하게 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전체를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 6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앞쪽은 이제 제재의 역사라든지 그것이 최근에 어떤 식으로 됐는지에 대한 아주 스피디한, 간명한 이제 요약 같은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골라서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란과 관련돼서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옛날서부터 무슨 제재를 주고받았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 제 2부를 펴보시면 이란과 관련돼 있는 길고 오래된 제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당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눠보면은 크림반도 강제 병합, 즉 2014년 이후에 한 번 제재, 그 다음에 2022년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제재,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이 두 파트를 각각 따로따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가장 중요성이 높은 나라가 당연히 중국이겠죠. 그래서 중국과 관련돼 있는 제재와 관련된 사항들도 담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내용들이 독립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A라는 나라, 그러니까 이란과 관련돼서 개발한 그 제재가 중국한테도 적용이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 있는 러시아와도 이제 적용이 되는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껍지만 내가 궁금한 분야에 대해서 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책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된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재미있는 만큼 읽으면서 내가 생각을 정리하고 궁금해지면 끝까지, 아니면 덮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세상에 참 천재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제재라는 것은 사실 제도입니다. 어떠한 국가를 어떤 식으로 벌을 주고 막아주고 힘들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기존 제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창의성이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 있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수단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재라는 것을 그냥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은 이 제재라는 것이 누구의 머릿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나왔고 그것이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쭉 시대순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자연스럽게 그래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책은 그러한 과정이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미국이라는 슈퍼파워조차도 단순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또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미국이 막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미국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해 당사자를 설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읽다 보면 이제 국제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역시도 그러한 금융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상대가 내미는 반격에 오히려 미국이 당황하는 모습들도 종종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주식시장이 오르면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 많은 주식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이제 국제 금융, 돈의 흐름과 관련돼 있는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또 등장을 하고 얽히고 설킨 관계들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제재한다라는 단순한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해 당사자와 거기서의 어떤 판단들 그리고 대립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녹아 있는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결국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국가는 무엇으로 싸우는가라고 하지만 전적으로 미국과 관련된 책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막강한 미국의 힘을 과연 누가 만들어내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힘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부 그리고 미국 의회는 협조적인지 갈등을 빚는지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런 식으로 뭔가 조치를 취할 때 동맹국 또는 적대국 등등의 입장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보여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를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일단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이 가지시는 이제 이란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앞에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초크 포인트와 관련돼 있는 그 사항들을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일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재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재의 역사라고 그러면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보통 이제 기원전 342년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제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 그때 동원된 방법이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지를 상당히 스피디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부 뒤쪽으로 좀 넘어오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70년대 달러 불태환, 그러니까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닉슨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한창 이것이 진짜 실체가 있는 이야기냐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페트로 달러, 이거 역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재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인데 이 역사적인 사실도 상당히 간명하고 하지만 분명하게 이제 잘 드러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두꺼운데 싶은데 일단 1장만 한번 가볍게 보시고 나면 이 저자 정말 이야기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담 없이 그냥 쭉쭉쭉쭉 넘기면 잘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역사적인 그리스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70년대 이야기도 나오지만 바로 그런 이야기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9.11 이후에 21세기 시점으로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재무부라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미국 재무부는 미국 그 여러 부처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이제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이제 돈이 있어야 국가가 이제 운영이 되는 거니까 독립 직후부터 재무부는 있었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디파트먼트 오브 파이낸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미국은 트레저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미국 재무부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재무부라는 조직 내에 행정기관이잖아요. 행정기관인데 별도의 정보 수집과 관련된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례가 드문 그러한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 재무부는 왜 이런 특수한 구조를 가지게 됐나라는 이야기가 9.11과 관련돼서부터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9.11 이전 그리고 그 이후 과정 속에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들 부시에서 그 다음에 누구로 바뀌었죠? 오바마 대통령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정권이 넘어갔을 때 우리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다 바뀐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 요 사이를 연결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도 뭐 계속 유임이 되거나 하는 식으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 시절에 만들어놨던 여러 제도와 정책들을 승계할 거는 승계합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제일 놀라운 점은 이게 참 미국의 힘인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다른 힘이지만 반대편에 있던 사람 그 자체를 그대로 옮겨와서 일을 맡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초반에 가장 대표적인 등장인물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스튜어트 레비입니다. 전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었죠. 그래서 이제 재무부 차관으로 우리나라한테는 주로 소개가 됩니다만, 이 양반은 이제 처음에 시작은 그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을 했다가 본인의 능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재무부에서 9.11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적인 의미의 이 제재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떡밥을 던지는데 우리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떡밥입니다. 왜? 북한이 등장하거든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 지금부터 20년 전에 마카오에 있는 조그만한 은행 하나 때문에 북한 그리고 동북아 정세가 한바탕 요동을 쳤죠. 방코 델타 아시아라는 이름을 들어보면 그런 걸 들은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꽤나 국제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당시에 이제 북한과 거래하고 있던 이 은행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제재를 시작을 했던 거죠.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이 어떤 은행, 금융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한테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거를 손대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스튜어트 레비 같은 사람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잘 조절할 수가 있어. 그러면 상대방한테 대해서 매우 아픈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타겟이 이제 북한이 됐고 2005년에 방코델타 아시아라고 하는 작은 은행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서 이게 이제 파급 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힘이 여기까지 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전 세계 많은 금융기관들이 우리가 혹시 북한이랑 거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뭔가 미국으로부터 페널티를 물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했던 거래를 찾아보고 거래를 중단하거나 하는 많은 일을 하면서 북한을 금융적으로 더 코너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 미국 행정부는 이 정도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해보고 나니까 탁월한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가지고 더 갈고 닦으면 상대방을 더 공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계화 시절 이후에 1990년대 이후에 전 세계가 막 긴밀하게 결합되는 상황을 지금 30년째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05년이다 그러면은 그런 흐름들이 한 10년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 체감을 못했던 그 와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 연결성에 주목을 하면서 극도로 금융화되고 상호 연결돼 있는 경제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초크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야기가 제1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라는 스파링 파트너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위력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적용을 할까라는 이야기가 2부에 나옵니다. 2부는 요즘에 전쟁으로 미국과 지금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 이란과의 어떻게 보면은 제재가 미국 이 책에서 보면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저자가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이란과 관련된 제재는 뭐 오래되다 보니까 이젠 도대체 뭐 무엇이 있는지도 막 헷갈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자는 여기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란 제재를 시작했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답은 누구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스튜어트 레비, 이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이제 유대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에서는 이를 가는 거죠.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하고도 지금 척을 지고 있는데 유대인이 지금 우리를 또 괴롭혀? 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분노하는 모습이 잘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란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새삼 느끼죠. 이란이라는 나라가 미국과의 전쟁에 대해서 준비도 되게 잘 돼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능수능란하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달고 달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뭐죠? 이란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해하고 있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미국이 이제 이란 너희들 핵 개발하고 있지? 아닌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회담을 통해서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란의 협상 당사자들이 미국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잘 알고 있고 공부하고 노력한다라는 이란의 모습이 또 곳곳에 남아 있어요. 결국 그런 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과 맞서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란 전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 예전에 이 포괄적 핵합의, JCPOA라고 하는 포괄적 핵합의를 했는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깼다가 지금 다시 핵과 관련된 협의를 하는 거지. 그럼 도대체 옛날에 이 이란하고 미국은 어떻게 이 합의를 한 거야? 라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요즘에 종종 보이십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긴 하지만 너무나 간소하고 간명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아니 그때 그 미국과 이란이 했던 포괄적 핵합의 그냥 계속 했으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시점으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왜 이란은 미국과 핵합의를 했는가? 그때 이란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이제 일정 부분 굴복시켰던 가장 큰 힘, 초크포인트, 금융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 책 2부에서 흥미진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79년 그 이란 혁명 이후부터 그리고 이제 미국 대사관 점령 이런 것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이란 자산을 동결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제재는 해왔습니다만 정작 이란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돈, 그 다음에 석유 판매 수입 등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제적 압박 수단이 사실은 미국한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는 미국과 섞이고 싶지 않고 미국의 시스템을 피해가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오랫동안 해오는데 꽤 익숙한 거죠.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 20년 동안 그런 식으로 가왔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쟤네들이 계속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천재적인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끌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즉 금융의 고리를 차단하자. 돈의 흐름을 봐자. 쟤네들이 지금 이란 애들이 쓰고 있는 돈이라는 것이 미국과 전혀 관련이 없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적인 돈의 흐름을 찾습니다. 그거를 되짚어 가다 보면 결국 잠깐이라도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경유를 한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한 거죠.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때리고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벌금을 물리고 하는 거 당연하지만 당시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조차도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즉 2006년에 이란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는 2005년 방코델타 아시아에서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이란이라고 하는 훨씬 큰 나라, 국제금융하고 상당히 미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를 공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자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낯선 개념이었던 거죠. 당연히 이러한 낯선 개념을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미국 혼자서는 안 됩니다. 많은 동맹국들 그리고 중립국을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들의 협조, 도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공을 들입니다. 읍소도 하고 설명도 하고 위협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일정 부분 수긍해 주면서 상황을 만들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불만이 또 미국을 조금씩 바꿔놓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오랫동안 앙숙이었습니다만 부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 이란은 특히 핵개발과 관련돼서 미국의 고민을 많이 샀던 거죠. 즉 북한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미 제어하기는 좀 힘든 상황에서 이란마저 핵무기를 가지는 상황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미국은 당시에 명분을 찾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분에 찾기 위한 도구로서 동원됐던 것은 유엔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참 당시에는 순진한 시대였다라는 생각도 들죠. 지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무슨 결의안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가서 막 두들겨 패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 금융을 뒤지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이 있는 나라들을 설득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생하게 잘 나타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당시로서는 룰 베이스 속에서 뭔가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의 실무자들이 내뱉었던 말이 되게 멋있습니다. 놓아줘도 될 작은 물고기는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무시하고 넘어가도 돼 라고 하면 그 순간 그것이 새로운 우회로가 돼서 구멍이 뚫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모든 구멍을 찾아서 다 막는다 라고 하는 원칙이 이 당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금융 압박을 받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해외 기업들도 철수하고 많은 이제 미국의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란이 이제 협상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오펙을 탈퇴했고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과 확실하게 손을 잡은 것을 선언한 UAE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지구본 연구소에서도 이 UAE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만 UAE는 상당히 미묘한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압도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아부다비는 이란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경원시하고 적대적으로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두바이는 또 아니에요.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옛날 공산 그 폐쇄적인 그 중공이 이 홍콩을 활용을 해가지고 국제사회와 교류를 했던 것처럼 이란 역시 두바이를 이제 활용을 하면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양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들이 또 생생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UAE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영향권에 있는 나라라는 입장을 강력히 보이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부다비 쪽에서는 이란을 가장 심각한 위협, 이게 벌써 2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전쟁으로 이르는 과정들이 잘 드러나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최근에 2026년 5월 1일자로 이제 오펙을 탈퇴를 했죠.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오펙을 탈퇴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이득이다라는 이야기도 2010년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막으려는 자, 그 다음에 뚫으려는 자 사이에서의 여러 갈등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등장하는데 두바이 같은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금융 허브를 둘러싼 물밑에서의 치열한 암투가 있었구나라는 것도 이 책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금융은 막았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이제 실물과 관련된 겁니다. 이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한 손가락 안에 가는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돈의 흐름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석유의 흐름, 더 중요한 거는 석유 판매 대금의 흐름을 도대체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곁다리는 다 막아봐야 이거를 막아야 된다. 근데 이란 같은 나라는 석유 판매 수입은 당연히 국가 수입이니까 이란 중앙은행으로 다 넘어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이란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을 제재한다? 이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앙은행 제재, 석유 판매 대금에 대한 제재,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상당히 손을 쓰기 없는데? 라는 망설임도 이 책에서 보면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그런 거죠. 아니, 지금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미온조로 나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의회가 미국 행정부를 밀어붙이면서 이란에 대해서 석유 판매 대금에 대한 제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갑자기 이란이 인터넷 용어를 빌리면 뻘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어떠한 테러와 관련돼 있는 연관성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재 수위를 이제 높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시에 이란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이제 해외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이란에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 나라를 보고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갈까요?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는데 결국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타격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은 뭐냐? 한꺼번에 줄이면 이란도 그리고 들어와 있는 동맹국 기업들도 다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의 원유 수입을 줄일 수 있도록 너희들 지금 이란 내에 있는 여러 석유 메이저나 이런 기업들이 한꺼번에 탈출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자과 매년 20% 이상씩의 우리가 생산량 감소 계획을 갖고 오면 너희들은 일단 제재 대상에서 빼줄게 라고 하는 당근을 제시를 해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이란에서 오래 돈을 못 벌 것 같다라는 점을 느끼는 메이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이렇게 철수할 겁니다 라는 계획을 이제 미국에 발표하고 마지막 남은 그 순간까지 이득을 챙기고 나오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6개월 만에 40%의 이란 석유 생산을 줄이는 큰 효과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실 지금의 미국과 많이 대조가 돼요. 분명히 무서운 나라인데 그때는 상대방 입장도 들어주고 부드럽지만 뒤에는 몽둥이를 보여주면서 말 들을래 안 들을래 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금방 눈에 띄는 거죠. 지금처럼 눈 가리고 마구마구 몽둥이를 휘두르는 그런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가 성공을 하면 할수록 이란도 여기에 대한 이제 반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반격의 주체는 누구냐?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혁수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러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맞서야 되는데 국가의 이란 기존의 정부 체제는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혁수대는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 제재로 인한 이란의 여러 가지 경제적 혼란이 2012년 이 상태에서 매우 급박했을 때 혁명수비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완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뚫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먹히면서 미국의 제재를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수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미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수많은 루트로 분산, 이런 어떻게 보면 저항 경제라는 것이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중요한 점은 미국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란을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그리고 강경파가 더욱더 득세할 수 있도록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란에 대해서 눈을 부라리고 제재를 하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을 도와주거나 이란에 투자하는 기업들, 은행들에 대해서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초크포인트를 마구마구 누르기 시작을 하죠. 국제사회는 이란으로부터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이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변화를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합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포괄적 핵합의라고 하는 JCPOA가 타결이 됩니다. 당시에 이제 P5+1으로 돼서 유럽 국가들이 보증을 서는 이러한 체제 속에서 미국과 이란이 평화적으로 핵합의를 이뤄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역사적인 돌파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네타냐후, 당시에도 네타냐후 총리였습니다. 당시에 네타냐후 총리는 역사적인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핵합의를 둘러싼 양쪽의 이해관계 대립이 지금의 전쟁을 불러왔구나라는 점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2장을 쭉 2부를 읽다 보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지라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재가 효과적이었다는 점은 분명히 했고, 그래서 이란이 협상장에 나왔고 치열한 협상 끝에 양쪽이 만족할 만한 상황을 얻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이것을 없애버리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란이 계속 약속을 지키고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미국을 움직여서 지금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건 이 책은 1장, 2장, 1부, 2부 이 두 파트만 읽어도 사실은 본전은 충분히 뽑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뒤에 있었던 이제 러시아 제재와 관련되어 있는 3부 그리고 5부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왜냐? 사실 5부 쪽에 있는 내용은 그래도 최근의 이야기다 보니까 기억나는 게 많아요. 그런데 2014년에 갑자기 벌어졌을 때의 그 혼란상,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걸 막기 위해서 움직였던 여러 군상들은 이제 기억이 희미해졌었는데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제재라는 것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결국은 다 사람 일이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인간적인 그러한 압박, 약속 이런 것들이 통한다는 거죠. 결국 이 책, 두꺼운 책 중에서 이제 제가 1부, 2부 정도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 책은 아마 저자가 책을 썼을 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융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초크 포인트뿐만 아니고 호르무즈라고 하는 물리적 초크 포인트까지 등장을 하는 거죠. 즉 현재 진행형을 멀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어떻게 보면 이야기 책이기도 하고 조감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강대국의 경쟁,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드러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아유 그 나라 제재 때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란에 대한 제재는 뭐 수많은 각 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에너지, 무기, 화학물질, 뭐 금융, 기타 등등 많은 제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재들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해줘요. 여러분들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다른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생각, 그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젊은 사람, 머리가 말랑말랑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등장하는 많은 어떤 천재적인 아이디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낸 친구들은 다 30대 정도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핵심적인 생각을 하고 그럼 해봐 라고 그러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득과 협박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많이 800페이지나 되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실을 다뤄주긴 했습니다만 과연 그러한 제재가 미국의 의도를 달성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암 치료를 할 때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수술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더 커지지 않을 정도로 제어를 해놓는 것처럼 이 제재라는 것들도 초코 포인트를 누른다는 것도 그 자체로 완결성이 있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완결성에 최대한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은 이 제재를 통해서 어디까지 무엇을 얻어낸다라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미국이 이제 제재에 좀 취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버튼을 누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되지는 않는다. 제재를 가하면서 어떨 때는 항상 아쉽고 힘들면 외교라는 것은 열려 있고 이 외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지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상대방한테 주면서 대화의 구멍을 열어놔야 되는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이 새삼 느껴집니다. 지금의 미국은 너무 몽둥이만 휘두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책에서 생각하는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국의 경제 안보를 지키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는 경쟁을 한다라는 이 세 가지 요소, 이 딜레마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즉 열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전한 금융 시스템 이것은 공존할 수가 없어. 지정학적인 경쟁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경제적인 상호 의존을 계속 유지해. 이것도 안 돼. 라는 이야기를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책은 이제 자기가 열심히 취재하고 연구했던 많은 내용들을 담으면서 한번 총평을 내려요. 근데 저도 이 총평에 대해서는 되게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제재가 시간이 갈수록 채찍만 있지 당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근을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제재에 대해서 좀 낮추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할게 라고 했을 때 미국이 내밀 수 있는 적당한 당근들을 쭉 깔아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됐어 너가 항복이야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조치가 지금 미국의 제재 위력을 더욱더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저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제 제재, 초크 포인트를 장악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그것이 과연 목표를 달성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이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보다는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로 책을 매듭을 짓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요? 이러한 전쟁을 보고 있으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결국 북한이라는 나라는 제재를 뚫고 결국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매년 20, 30개의 핵무기를 만드는 그러한 나라로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죠. 제재가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못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위협 리스크를 안게 된 거죠.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책은 국가는 무엇으로 싸우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영어 제목, 초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초크 포인트는 전 세계 많이 있고 누구나 그거를 장악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강대국의 전유물이고 그 최고 강대국인 미국만이 이러한 초크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이 드러나는 거죠. 이란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란과 미국의 악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데 이 책 2부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악연에 대해서 제재라는 안경을 쓰고 볼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구본 도서관 시간에는 국가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미국의 제재와 관련되어 있는 초크 포인트와 관련된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책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